한국 전쟁과 그 50년대 정치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꾸면서 제목도 만성적 분열과 위기 50년대 정치사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배포해드린 교재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 이승만을 가장 가깝게 관찰한 분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소개드린 그 로버트 올리브라고 하는 그 미국인 정치 고문입니다. 그는 이승만에 대해서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신화에 그린 인물이라는 그와 같은 그 책을 통해서 그 이승만의 바이오그래피를 하나 쓴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세월이 오래 지나서 1980년대가 되어서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이승만 박사나 이승만 대통령과 주고받은 그 수많은 편지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의 정치 고문 로버트 올리브에게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고 당신은 미국에서 이와 같은 그 한국의 현실을 알리고 또 홍보를 해주고 또 나에게 또 좋은 그 자문을 해주라 하는 이제 그와 같은 부탁을 해서 많은 편지가 이 로버트 올리버 씨에게 쌓여 있었는데 그것을 다 모아서 또 책을 한 것 인간 이승만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출간되지 않고 한국에서 영어로 출간되었고 그것이 이제 번역이 되어서 이승만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없다 이와 같은 책으로 국내에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소개드린 책인데요. 그 책에서 보면은 이분이 1942년부터니까 한 18년 가까이 이승만과 쭉 지내면서 그가 관찰한 인간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꽃의 책에서 나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제퍼슨주의의 자유주의자였다. 이승만은 절교 미국의 파운딩 파더의 한 사람인 제퍼슨과 같은 자유주의자임을 미국인과에 만났을 때 절교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방송 담화에서도 나는 자유혁명가로서의 50년 인생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하여튼 대단히 철저한 자유주의자였다.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 이 근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또 그것의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 국제적 자유 통상의 체제가 역사를 발전시키고 또 전쟁을 없애는 영구 평화를 초래하는 그와 같은 것이다에 대해서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비타협적인 반공주의자다. 공산주의가에 대한 그의 태도는 처음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수많은 어떤 그의 경쟁자, 그에 대항한 사람들과의 투쟁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를 점점 굳혀갖고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하는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빠질 수 없는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다. 몸이 반쪽이 병이 들었으면 반쪽이라도 살려서 나머지 반쪽의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어떤 비타협적인 어떤 그런 반공주의를 이렇게 표방을 했고,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해방 이후에 이 갈 길을 몰라 자왕우왕하는 이 민족에게 갈 길을 밝힌 큰 등불을 밝힌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종교인으로서의 일상생활의 면모도 그러했습니다. 밤에 취침할 때는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꼭 성경을 몇 구절 같이 소리내어서 낭독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같이 취침을 하곤 했습니다. 그가 즐겨 암송하거나 낭송한 성경의 구절이 몇 가지가 이제 이 올리브 박사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도 자주 암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진리를 위해서는, 올바로 가야 될 길을 위해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우게 하고 가족관계가 분란을 일으키는 것도 불사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겠다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뜻을 잘 반영한 말이죠. 나는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하는 점. 그래서 이 민족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도로서의 역할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거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서는 가끔가다 이 올리브 박사를 초청해서 내가 오늘 당신에게 특별하게 할 말은 없지만은 나와 같이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같이 낚시를 하거나 또는 전지 가위를 들고 경무대에서 몇 시간이고 전지를 하면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같이 지낸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그의 명상은 절반이 기도와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식의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당신의 뜻과 부합한지 그런 것을 묻는 명상의 시간이고, 절반이 기도인 그와 같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대단히 철저하게 검역적인 생활을 했으며 생활은 청빈했다. 나는 평생 내 개인적인 문제로 내 친한 친구에게 금전적인 부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대단히 생활 자체가 청빈했습니다. 나중에 4.19 이후에 하야하시고 나서 이 하와이로 올 때도 수중에 호주머니에 든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생활할 때도 이인수 박사의 회고에 의하면은 $100, $200도 아쉬워서 아끼면서 생활을 했는 그와 같은 이승만의 모습. 후진국의 지도자가 더구나 절대적인 어떤 카리스마적인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지도자가 이처럼 청빈한 경우는 다른 어느 후진국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생겨난 다른 후진국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가 아마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리버 박사가 보기에 이승만은 일종의 유교의 교양을 젊었을 때 충분히 섭취한 사람으로서 국민에 대해서 일종의 가부장적인 카리스마를 갖는 일종의 가족주의적 어떤 그러한, 이 백성은, 이 국민은 내가 보살펴야 된다 하는 강한 어떤 가부장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있는
자세로 임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대단히 복잡한 그 정치 현실이나 특히 국제 관계를 두고 그 판단할 능력이 없는 국민이나 또는 지식인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그와 같은 다중의 선택 체제로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좀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좀 따져볼 문제인데요. 원래 이 정부를 세우고 나서는 한 10년 동안 이 계몽 기간을 갖는다는 것이 왜냐하면 국민의 절반이 그 무명 아직은 1948년 그 단계에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습니다만 45년 단계에서 한 절반 정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60%까지 국민은 무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8년까지 큰 변화는 없었는데 나중에 59년, 60년이 되면은 무명률은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50년대 후반에 이승만 대통령은 일종의 교육혁명을 추진하고 국민의 문명 캐치를 상당한 재정적 투자를 통해서 해결을 하게 하는데요. 그와 같은 문명 상태의 국민들에게 과연 한 표씩 마치 옛날에 헬리콥터에서 비행기에서 삐락 뿌리듯이 투표용지를 하나씩 줘가지고 뭘 투표하게 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과연 이게 합당한 일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회의를 하고 했지만은 이승만은 그래도 민주주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고 이를 시행해야 됩니다 하는 강력한 소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8.15 48년 8월 15일 건국을 선포하는 경축사에서 그런 연설의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3.1운동 이후에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는 서대필 박사가 중심이 되어서 나름 대회를 이루고 발표한 몇 가지 건국 요강에 의하면은 이 건국 이후 일정 기간 계몽 기간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 합당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일종의 계몽 기간을 가질 만큼 건국 세력이 단합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 건국 과정이 건국 세력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유엔의 감시하에서 주민의 총선거를 통해서 민주정부를 세운다 하는 그 대의명분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주민의 총선거에 의한 정치적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민주정치가 갖는 여러 가지 폐단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예견된 것이었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이 한국 정치가 감당해 나가는가 하는 이런 것이 50년대 정치의 중요한 문제가 하나의 과제가 되는데 그것을 이승만은 역사가 자기에게 부여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전 국민의 가부장으로서 갖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이 가부장적 권위를 카리스마를 하는데 이 카리스마를 이용을 해서 오히려 이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이 카리스마를 정치적 자원으로 해서 민주 정치를 널리 실행하고 보급하는 방향으로 50년대에 자기 정치적 목적을 추구해 갔습니다. 48년부터 60년까지 전국적인 총선거가 9번 실시가 됐어요. 9번 실시가 됐습니다. 거의 2년 만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선거, 이 전국적인 좋은 선거가 그냥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인데 그 선거가 한 번 있을 때마다 전국이 그야말로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이제 대격동이 이제 소란과 격동의 정치가 펼쳐집니다만은 그러나 이승만의 카리스마가 건재했던 이 1950년대 전반까지는 나름대로 이 국가의 목적이 당면한 신생국의 정치 과제가 하나둘씩 해결돼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50년대 후반이 되면은 이승만의 카리스마는 현저하게 쇠퇴를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승만의 자연 인간으로서의 나이도 80이 넘고 그의 주변에는 뭐 예기치 않게 인해장막이 쳐지고 그렇게 해서 한국 정치가 이제 다시 혼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7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쉬지 않고 7시까지 하고 약간 브레이크 타임 가진 다음에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마지막 최후의 봉사, 최후의 봉공이라고 할 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56년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아마 이제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다음 1960년에 뭐 6.25 전쟁 또는 뭐 한국 전쟁이 공식적인 용어는 이 불법적인 북한의 그 단체가 괴뢰가 일으킨 난동이다 해서 6.25 동란입니다. 당시로서는 6.25 동란이라 했는데 동란이라는 그런 일종의 도덕적 그 단어를 계속 쓰긴 그렇고 6.25 전쟁 이 6.25 전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그 데는 나름의 미국의 책임이 좀 큽니다. 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미국의 책임이 없을 수가 없는데 미국은 한국에서 품위 있게 철수한다는 그와 같은 그 방침을 47년부터 정해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한국을 독립시킨 다음에 49년 6월 달에 한국에 주둔한 미군들이 전부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된 데에는 2차 대전 이후에 급격한 군비 축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제한된 군비를 가지고 소련을 봉쇄를 하는 컨테인먼트를 하는데 전략적 우선순위를 체크해본 결과 한국은 저 밑에 순위에 있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조지 캐넌이 있는데 이 국무부 차관인가요? 차관본가 상당히 국무 고위 관리 한국에는 평화롭고 자유롭고 민주적 발전이 이룩될 희망이 없다. 정치적으로 매우 미성숙하고 불관용과 폭력이 지배하고 있다. 이게 47년도 이야기, 49년도 이야기. 철수하는 단계에서 이런 조건이 지배적인 곳에서는 공산주의가 득세할 것이고 소련과 북한의 압도적인 이 공세에 이 나라를 끝내 우리가 이 나라가 장기적으로 존속하기는 힘들다 하는 대단히 비관적인 어떤 전망을 내리고 한국의 영토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전략적인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주요 과제는 위신에 큰 손상 없이 이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강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49년 6월 달에 다 철수를 해버립니다. 군대를 한 500명 정도 군사 고문단만 남기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유영익 교수님이나 이정식 교수는 대단히 비정한 조치였다. 이렇게 원래 이정식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과 더불어 그냥 제대로 아직 저도되지 않은 취약한 국가를 그냥 팽개치고 떠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떠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중국이 공산화합니다. 중국 전체가 49년 10월 달에 이제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하죠. 장개석이 패배를 해서 대만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중국이 저 큰 대륙이 공산화하는 것을 미국은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몇 가지 객관적인 조건도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중국과 소련이 우호 동맹 조약을 1950년 2월 달에 이제 체결을 하게 되니까 미국이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반성도 들고 그리고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 하는 내부적 반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 보면은 국가안전보장위원회가 국무부의 기획실장인 폴 리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성한 국가안전보장 NSC 회의 문서 68 이 문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소련을 봉쇄하겠다, 공산주의를 봉쇄하겠다는 전략만으로는 안 되고 그들의 공세는 세계적이며 그곳에서 봉쇄를 뚫고 나오는데 이것을 다시 원 상태로 롤백 시켜야 된다. 그죠? 그 다음으로 보면 롤백 공산주의 공격은 세계적이며 한 곳에서 패배는 모든 곳의 패배를 의미한다. 그래서 대단히 적극적인 어떤 군비 확장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공산주의를 자들을 다시 원 상태로 밀어넣어버려야 된다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공산주의의 세계적 확장을 막을 수가 없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군비 확장을 이제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서명을 안 하고 있는 차에 이 6.25 전쟁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에치슨 그 장관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공산 세력이 38도선을 전면적으로 부수고 남침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들을 때 이 트루먼 대통령은 그냥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 써놓은 비치들을 리트리트 시켜야 된다 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전쟁을 결정을 했습니다. 했고 이것이 공산주의로부터 미국을 구하는 역할까지 했다. 국무부에 관련된 하나님이시여 한국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미국의 세계 전략이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어떤 컨테인먼트만 이야기하고 있다가 컨테인먼트가 아니라 적극적인 롤백 나가는데 한국 전쟁이 그 하나의 중요한 그 방아쇠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6.25 전쟁 덕분에 군비를 다시 정강을 하고 또 수소폭탄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세계 각 지역에서 이제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한국 전쟁에 미국의 개입은 비정하게 떠났던 미국이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계기였고 그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대참극이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한국인들에게 하나의 큰 축복을 안겨준다. 한 나라가 성립하려면은 그 나라에 상응하는 국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어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세계 질서와의 동맹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체제가 안정된다고 할 수 있고, 더구나 한국처럼 이 지정학적으로 여러 세력이 충돌하는 그런 나라에 서 있는 나라는 자기 힘으로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외부적인 압력도 크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전 인구의 한 15% 되는 실질적인 공산주의자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이제 터져나올 그런 세력들이 내부의 적대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파탄이 난 경제 올리브 박사는 그 임시 수도 부산의 모습을 자주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길거리에 나가면은 양동이를 들고 그 조그마한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기 위해서 몇백 메터도 줄을 서 있는 그 모습들, 그죠? 그리고 거리에는 상위용사들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가족이 파괴되어서 있는 그 고아들이 또 넘쳐나고, 또 남편을 잃은 그 과부들이 또 넘쳐나고, 이 나라는 내부의 성체가 무너졌다. 한국인의 더 높은 자존심은 더 이상 이야기할 수 곤란할 정도로 그 도덕적인 물질적인 그 캐슬, 그 성체 자체가 해체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그 책에서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전쟁이 안겨주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전쟁 이전부터, 전쟁 이후부터 심해진 경제적인 파탄 상태에서 내부로부터의 그 위협, 도전을 자기 힘으로 방어하기가 상당히 의문시되는 이제 그와 같은 그 한국 상황,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 상응하는 국제적 질서가 그 속에 한국이 안정적으로 편입되어 있어야, 바로 그것이 이제 6.25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고, 다음 보면은 지금 이승만은 이 전쟁을 미국과 소련이 이건 38선을 소련 스스로가 이를 부정을 하고 밀고 내려왔으니까 38선은 더 이상 없다. 이 기회를 민족 통일의 대기회로 삼는다 하는 대원칙을 정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 국민은 전 국민이 참가하는 총력전을 벌린다 하는 이제 이와 같은 전쟁의 대원칙을 세우고 그걸 끝까지 관철을 시킵니다만,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롤백이죠. 터져 나온 것들을 원상태로 밀어넣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고, 미국이 한국 이승만의 원대로 압록강 두만강까지 밀고 들어가가지고 중국 내지는 소련과 국경을 맞닿게 하는 그런 것까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 이승만의 전쟁 방침과 미국의 전쟁 정책은 상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구나 전선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제 중국이 대대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어디까지나 이제 현 전선에서 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휴전을 하고 미국이 물러갈 때 이 나라를 어떻게 방해할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러한 그 문제가 또 그래서 이승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 동맹 관계를 확실히 한다는 것이 또 전쟁을 수행하는 그와 같은 그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이 방공포로 석방, 미국이 휴전을 추진할 때 이승만은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국민들을 동원해서 관제대문을 벌려서 휴전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임시수도 부산에서 미국 대사관에까지 그 대모대가 난입하기도 하면서 결사
휴전에 대한 반대를 함과 동시에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이제 트루먼 대통령 이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장문의 편지 내용은 미국이 한국 문제에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우선은 1882년에 조미조약에서 이 평화적으로 한 나라가 어려움을 처할 때 이 거중을 든다는 그거를 저버려서 우리 한국을 일본에 넘겼다 하는 그 역사적 책임을 다시 한번 거론을 하고, 그다음에는 왜 아무런 전쟁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가 없는 소련을 2차 대전 말미 또 끌어들여가지고 북한을 점령하게 했으며, 그다음에는 왜 49년 6월달에 무책임하게 철수를 해서 전쟁을 일으켰느냐 하면서 미국의 책임을 고창고창하게 따집니다. 그러면서 군사 동맹과 적극적인 경제 원조를 요구를 합니다만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아주 건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국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동맹에 가까운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스마엘 그렇게 허술한 대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아이젠하워의 그 대통령의 책상에 도착하는 그 다음 날 방공포로를 석방을 해버립니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편개치고 떠나더라도 우리 힘으로 전쟁을 계속한다. 우리는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다. 우리에게 아무 권리가 없는 것처럼 보지 마라. 우리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방공포로 전국의 여러 수용소에 갇혀있는 이 포로들을 석방하는데, 이 방공포로라는 것은 인민군이 6.25 전쟁 직후에 이제 물밀듯이 대구까지 밀고 내려가죠. 그 사이에 자기들이 한 2달, 3달 점령한 지역에서 징집한 그 의용군으로 징집한 원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민군에 편입되어가지고 낙동강 전선에 투입돼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소설가 유명한 박완서라는 분이 있는데, 이 박완서라는 분이 자기 자전적인 소설을 이렇게 쓰는 것때 보면은 이 박완서 작가의 그 오빠가 있었어요. 이 오빠가 6.25 때 인민군에 징집이 돼가지고 인민군에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는 낙동강 전선에서 겨우 살아서 9.4.1전으로 집에 귀가를 합니다. 귀가를 해서 그 오빠가 그 정신적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인민군의 종사였다, 부역자다 하는 또 손가락질도 받고 하니까 얼마 있지 못해서 아마 병사를 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박완서 작가는 상당히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그러한 그 작가로서 오랫동안 생활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감정을 솔직히 없이 꾸미 없이 다 이제 털어내고 있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 방공포로라는 건 원래 북한 주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북한에 돌려보내면은 다 그냥 북한에서 그냥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지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인도적인 관점에서 결코 북한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원래 우리 군인 소속의 포로되니까 우리가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또는 헤이그 평화 약전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우리한테 돌아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모택동이 큰 100만 명의 그 중국군들을 이렇게 한국에 이 전쟁에 참여시킬 때 그 부대 대부분은 장개석 정부로부터 항복을 받은 그 국민당 군대예요. 그러니까 인해 전술을 펼쳐가지고 막 한국에서 그냥 한국 전쟁에서 거의 초계와 같이 다 죽게 만들었는데 모택동이라는 그 참 천하의 그 위대한 학살자랄까. 이 사람은 자기의 정적들을 국민당 군대들을 한국 전쟁에 다 소모를 시킨 거죠. 한국 전쟁에 참여한 목적은 군대 내에서 불순분자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었는데 자기들은 대만으로 간다 합니다. 중국으로 가기 싫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중국으로 보내면은 그 다 또 인민의 적으로 몰려서 죽게 됩니다. 미국은 그걸 잘 알면서도 잘 알기 때문에 미국의 정신에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후전 회담이 2년씩이나 걸고 했던 것인데 결국은 막바지에 가서는 이제 중국과 북한의 요구를 들어서 이 방공 포로들을 다 이제 이렇게 돌려보내는 방향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서명을 했어요. 그런 방향으로.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과 동시에 이제 방공 포로를 석방하면서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휴전을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노발대발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역적인 행위를 했다고 고함을 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바로 이와 같은 이승만 대통령의 목숨을 건 그야말로 필사적인 협상의 결과 이제 한미 동맹이 이제 맺어진 것은 뭐 다 잘 아는 사실이니까 더 이상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미 동맹이 체결되는 그 다음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에 염원하던 자기의 혁명의 과제를 이때 달성했다고. 미국에서도 자주 동지의 회원들과의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과 무형의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는 이미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와 통상의 큰 세계적 물결에 우리가 편성을 함으로써 다 죽은 우리 민족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 그것이 한 1930년대 되면 미국과의 비공식적인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 그가 나라를 세운 다음에는 공식적인 동맹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군사 동맹을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이 조약이 체결될 서울서 가조인이 된 그날 이승만 대통령은 이 조약으로 우리 민족은 몇 세대에 걸쳐서 큰 폭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대로죠. 대한민국이 그때 상응하는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제사회에 편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후 지금까지 이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 9위, 어떨 때는 8위라는 경제 규모를 자랑하면서 오늘 보니까 유엔 안보리 또 비상위 국가로 또 이렇게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만, 이런 식의 큰 성취를 이룬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 한미 동맹이라는 세계 질서 속, 세계의 주류적 진보적 주류적 질서 속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그동안 이 이른바 좌파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한 적도 있었는데 쉽게 그들의 뜻대로 이 국채를 변경할 수 없었던 것도 이 한미 동맹의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한미 동맹은 참 지난 70년간의 대한민국을 밑바닥에서부터 지지해온 이와 같은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휴전조약이 성립하는 날 그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에는 제가 이 첫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북한 동포에 대한 다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짤막한 성명인데요. 우리는 이 휴전협정을 방해하지 않겠다. 이 휴전협정에 의하면은 휴전을 한 뒤에 90일 이내에 한국 통일에 관한 정치회담을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미국의 휴전 정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짤막한 성명 다음에 이 북한 동포에 대한 이 다짐이 나옵니다. 이후에도 당분간 공산합제 하에서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포들에게 외친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이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와 같은 그 다짐을 하는데 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가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의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그 어떤 회한을 담은 그러한 이야기. 이후 어느 정치가도 마음에서 끓어나오는 이와 같은 열정으로 국민들한테 연설을 한 어느 대통령도 없어요. 그 이야기 그만하고요. 그다음에 이 한국 전쟁이 실질적으로 끝이 나는 게 이 제네바 회담 때입니다. 54년에 휴전 협정에 의하면은 한국 통일 문제를 논의할 그 정치회담을 연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유엔 참전국 16개국하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중국 그리고 이 이제 그쪽에 참전 국가니까 소련은 실질적인 참전 국가입니다. 소련은 제3차 대전에 우려가 있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한국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비행기를 전투기를 내려보내고 해서 사실상 북한 상공에서 미국 공군기와 소련 공군기가 공중전을 벌이기도 하고 하는 등 전투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이제 비초청의 형태로 제네바 회담에 이렇게 참여하는데 제네바 회담에서 중국과 북한은 남북한의 전조선 그 민족 회의를 소집을 해서 남북한의 동수로 된 남쪽 대표 위원회와 북쪽 대표 위원회가 동수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가 주민의 총선거를 실시를 해서 다시 국회를 결성하고 정부를 새로 만들자. 남북한에 현재 있는 두 정부는 취소하고 새롭게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한국 대표가 참석한 사람이 변정태 장관인데요. 이 변정태 외무장관이 반박을 합니다.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중국의 주얼레 외상이 50대 50 합니다. 아니 남북한의 인구가 1대2인데 어떻게 50, 50으로 한단 말이요? 하면서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 국제 회의에 나가서 큰 소리로 이 공산 측의 그 주장을 이제 이렇게 반박하는 그러한 그 통쾌한 장면도 연출되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 서울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하에서 한국 통일 14원칙이 14개 원칙이 제시되는데요. 유엔 감시 하에서 남북한 인구 비례로 자유총선거한다. 유엔이 이미 남한에서 자유총선거를 실시한 적도 있고 한데 그 유엔의 권위를 존중한다. 그래서 유엔 권위 하에서 남북한의 인구 비례로 총선거를 하는데 북한 인구가 얼마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구 조사부터 인구 센서스부터 일단 좀 먼저 하자. 그런 이야기. 북한은 아직도 자기들이 인구가 얼마인지 몰라요. 참 이상한 나라예요. 제가 한 오래된 한 20년도 전인가요? 그 길림에 가가지고 무슨 국제 한국학 대회에 가서 김일성 대학에서 온 교수를 며칠 만났어요. 그래서 북한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자기도 모른대요. 국가 비밀 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상하다를 딱 보다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북한의 인구부터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그 14원칙 가운데 하나가 들어갑니다. 북한의 인구 조사하자 이런 거. 그다음에 유엔 감시하에서 남북한의 그 총선거를 실시하는데 남한에서는 이미 자유 총선거를 했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기존의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자유 총선거를 한다. 그리고 북한에서 그 유엔 감시위원단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자유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새롭게 구성될 국회는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 하에서 자유 총선거를 다시 하고 북한에서는 유엔이 가서 완전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자유 총선거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고 이 새로운 국회가 기존의 자유총선거에서 성립해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고칠지 말지를 이 국회가 논의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국회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지 말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지 말지는 그 국회가 알아서 결정을 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하는데 그때까지 북한에서 주둔하고 있는 중공군은 빨리 철수하고 유엔군이 남아서 계속 주둔해서 그 선거를 감시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한국 통일 14원칙입니다. 요컨대 자유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을 공산체제로부터 해방시킨다 하는 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그 확고부동한 통일 방안이었고, 그리고 자유인의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유엔이 그 감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이것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도 이 이승만 대통령의 통일 방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전 16개국이 이런 방안으로 이제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니까 그 회담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한국 전쟁이 여기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954년이 되어서 비로소 그의 국제적 시민권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7.4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전까지 무려 세월이 한 20년 가까이 이제 이 통일 원칙 하에서 한국이 통합되어 왔습니다. 이후 이제 남북한의 어떤 평화적 대통일이라는 원칙 하에서 70 몇 년도인가요? 7.4 공동성명이 나오고 또 한반도 공동체 통일 방안이 나오고 하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의 통일 방안은 이제 사라졌습니다만은
뭐 국제사회가 변하니까 역사가 변하니까 뭐 어느 정도 변화는 불가피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공산 체제에 억압하고부터 우리 동포를 구해낸다는 그와 같은 기본 정신이나 원칙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의 기본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고 나서 이 제네바 회담이 이제 막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서울에서는 또 한 차례 이제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제2차 헌법 개정입니다. 이 제2차 헌법 개정은 이 1952년에 이 대통령 임기 만료를 보름 앞둔 그 상황에서 북한에서 이 전쟁 중에 참 황급하게 이루어진 어떤 국민 직선제와 야범제 국회를 위한 그러한 헌법이었는데요. 그 헌법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8년에 만들어진 그 헌법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 경제적으로 일종의 국가 사회주의적 헌법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이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전쟁이 끝이고 나고 이승만 대통령과 이 아이젠하워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갔던 사람들이 전쟁에 와서 미국의 젊은이가 4만 5천여 명이나 죽고 그다음에 연합군 전체에 사망자, 부상자, 행물 다 합해서 10만 명 이상의 큰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미국은 이제 한국에서 철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그 군사적 전략 가치보다도 국제 정치의 사기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나라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본격화되는 게 이제 56년도부터인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간 많게는 3억 달러,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원조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이 1900 원조는 미군정 때부터 일종의 긴급 구호 원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에 대한 원조가 지속되는 게 72년도까지입니다. 무려 근데 이 72년도까지 이 경제원조 총합은 한 60억 달러 가까이 돼요. 60억 가까이 들고 그리고 군사 원조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계정이 분리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군사 원조까지 합하면은 아마도 한 110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어느 단일 국가가 그렇게나 많은 원조를 받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특히 전쟁 이후에 연간 내지 3억 내지 2억 달러의 미국의 경제원조와 군사원조 경제원조 플러스 알파 군사 원조를 받았는데 이 원조를 통해서 이제 한국 경제가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72년도가 되어야 종식이 돼요. 그래서 72년도가 되어서 경제기획원에서 더 이상 무상원조는 없다라는 그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 전까지 미국은 한국에 원조를 제공을 하면서 원조는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알아서 쓰시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한 그 원조의 내역을 정하고 사전에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제대로 그 원조 내역들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은 한국 정부의 재정 운용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해서 1950년대 후반 같으면은 한국 정부 재정의 절반 이상이 미국 원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한국이 철저히 이제 이 개입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원조를 하려고 비로소 이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국 헌법을 보니까 이게 무슨 사회주의 비슷한 헌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헌법을 고치라 미국이 압력을 넣습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 원조 못 준다. 우리 또 미국인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헌법에 사기업은 필요에 따라서 정부가 이를 공기업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유기업주의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기업을 공기업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조항에 가면은 사기업의 이유는 노동자가 이를 균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투자를 해서 기업을 일으켜서 연간 1,000만 원의 그 이익이 났다 하면은 노동자와 협의해서 노동자와 나누어 갖도록 그 이익을. 그래서 미국이 본격적인 원조 경제 정책을 취하면서 헌법을 고치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는 원래 사기업주의를, 자유기업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나라라서 헌법을 고칩니다. 이렇게 약속도 하고, 그렇게 해서 헌법을 이제 고치는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헌법 처음에는 경제조항만 중심으로 해서 헌법을 이렇게 고치기로 했는데, 헌법 개헌 논의가 시작되니까 이 정부 형태를 둘러싸고 이 내각 체제도 아니고 대통령 중심제도 아닌 이상한 정부 형태를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논의가 제기되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 제네바 회담 때 온통 신경이 쏘여 있어가지고 헌법 논의에는 참가를 안 하다가 그걸 중단시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이 헌법 논의에 찬성하겠소. 근데 다음 내 공천 보장하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개헌 논의를 발의한 사람은 정부의 관료들이에요. 경제 관료들입니다. 경제 관료들이 개헌을 해야 됩니다 하니까 다들 좋다 그러다가 어느 단계가 되니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가만히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다음 공천 주겠소 안 주겠소 하고 이제 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주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런 국회의원들 데리고 개헌할 수 없다 해서 개헌 논의 중단을 시켰는. 그래서 한국의 국회의원들만큼 심각한 이 도덕론들은 없다 하는 그 생각. 이때도 또 올리브 박사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다음에 다시 재선되어도 좋을 귀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 고유의 강인한 성품, 불같은 어떤 성격이 국회에 대한 극단적인 어떤 불신도로 나타나고 있는, 평생을 그런 식으로 이제 투쟁을 해온 분이니까 이 단계에서도 그런 성품이 나타나서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고 제네바 회담도 끝이 나고, 그렇게 하고 나서 5월 달에 이제 민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하니까 자유당이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합니다. 자유당을 반대한 민국당, 그 당시 민국당은 15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유당이 완전한 전쟁을 이끌어온 대통령의 노고와 권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1차 중임의 임기 제한 규정을 면제한다는
헌법에 부칙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것이 이제 통과되려면은 136석의 의석이 필요한데 한 석이 모자라는데도 무리하게 이제 이거를 개헌을 통과시키죠. 4.4.5의 개헌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무리한 정치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쌓아올린 카리스마는 심각하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56년도 대통령 선거가 다시 이제 3차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게 되는데 경제는 뭐 1인당 40불 수준으로 소득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치고 뭐 이 전쟁이 끝난 지 불과 3년 동안 아직도 이 무너져 내린 경제나 사회나 도덕적인 질서 사람들은 거의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때 야당이 못 살겠다 가라보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신익희 씨하고 장면씨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구호를 외칠 때 이 한강백사장에 지금은 뭐 없어졌습니다만 한강백사장에 100만 군중이 모였다. 100만은 아니고 뭐 한 수십만 명 되겠죠. 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래처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계기가 주어질 때 이렇게 수십만의 군중으로 모이는 것 이게 대단히 특별한 한국적인 현상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 최초로 한국적 의미의 민중이랄까 군중이 조직되지 않는 군중이 중앙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이렇게 군중을 형성하는 이와 같은 현상 대단히 이 한국적인 현상 미국에서도 뭐 일본에서도 뭐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한국에서는 기회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이제 반복돼서 나타나는 대단히 특별한 한국적인 현실입니다만 이때 이 신익희 씨가 상당히 유력한 이승만에 대한 도전자로 이제 나타났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 한강 백사장에 모인 군중들을 보고 뭐 흥분해서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뭐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신익희 씨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니까 초점은 이 부통령 선거에 모여집니다. 부통령 선거에 모여져 가지고 자유당의 이기붕이라는 부통령 후보와 이 당시는 민주당인데 민주당의 장면 후보 사이의 대결이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의 관심사가 되는데 바로 여기에 이 장면 씨는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은 대통령이 이미 나이가 80이 되면 고령이라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야당이 부통령 자리라도 하나 확보를 해야 독재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좀 빨리 죽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장면 씨가 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은 이제 자유당, 부통령은 이제 민주당이라 되는 이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 부통령을 직선하는 이 잘못된 정치 제도 때문에 결국은 이승만 정부가 나중에 붕괴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통령을 직선한다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통령제는 미국에서 출발했어요. 원래 이 헌법을 만들 때 이 유진호 씨가 헌법을 초안을 하면서 이 부통령제를 미국 헌법을
참고해서 부통령제를 도입을 하면서 한 이야기는 정계 원로를 부통령으로 모셔놓고 있으면은 전국이 안정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대에서 이제 부통령제를 이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을 정치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정계 유력자를 이제 부통령으로 이렇게 모시자고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이 부통령이라는 제도 자체는 좀 원래부터 좀 이상한 제도예요. 이게 미국에서 출발을 하는데 미국의 제1대, 2대 부통령은 존 아담스입니다. 이 워싱턴 장군이 대통령이 되고 1대, 2대 대통령을 할 때 이 존 아담스는 부통령으로 있었는데 이 부통령으로 이 지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담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조국은 의협계도 나에게 인간이 상상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직책을 받겠다 이랬습니다. 이 미국의 건국 과정에서 존 아담스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의 그 대륙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주들의 이해관계를 서로 이렇게 타협으로 이끌고 그다음에 프랑스와의 외교도 이끌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미국 그 독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존 아담스입니다. 근데 워싱턴 장군이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그 후광으로 대통령이 된 거고 부통령은 아무 할 일이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자리예요. 부통령은 대통령이 유고 시에 사망하거나 병들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이런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자리를 보임하는 그 역할밖에 없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이 부통령제가 안정되는 것은 뭐 어떨 때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뭐 없기도 하고 하다가 이게 19세기 한 말이나 되었어야 이제 비로소 안정이 되었다. 보통 그렇게 제가 그런 논문을 봤는데요. 뭐 부통령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권한도 주어지고 뭐 상원의 의장도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좀 보완 조치가 강구되면서 미국에서 부통령제가 이제 안정이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전혀 경험이 없는 나라에서 이 부통령제를 한 것은 처음부터 문제였고 초대 부통령들 제2대 부통령이 다 무슨 정치적 사건이 생길 때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사퇴를 해버려요. 부통령이 그렇게 사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고 사람들이 말려도 다 떠나갑니다. 초대 부통령 이시영 씨도 그랬고 2대 부통령 김성수 씨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때 와서는 이제 부통령이라도 자리를 차지해야 야당이 차지를 해야 독재 정권을 막을 수 있다. 대통령이 언제 돌아갈지 모를 고령이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 감정적인 싸움이 이제 벌어져가지고 56년도 이후부터 60년 그 4년 사이에 헌법을 고쳐서 부통령제 문제점을 바꿔야 된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도 책임 있게 이게 나서서 이 제도를 미국처럼 런닝메이트 제도로 해야 되죠. 같은 당에 소속하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당을 달리해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이 제도를 누구나 다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걸 그 당파적인 이해관계에 걸려가지고 고치질 못하고 있다가 이제 60년이 되어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사고가 터져서 이제 4.19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는 더 큰 문제는 이 56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오봉환 그 위에 통계표로 올라가면은 통계표로 다시 돌리면은 슬라이드를 이거 잘 보입니까? 하여튼
그 야당의 그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서거를 하는 통에 그 선거 결과가 아주 묘하게 나타났는데요. 이승만의 그 지지율은 55%입니다. 4년 전에 선거에서는 거의 75%였는데 이때 벌써 20%나 그 국민의 지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다수의 국민은 절반 이상의 국민은 이승만을 국부로 이렇게 받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지지율은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2등을 한 사람이 조봉암이에요. 조봉암. 그리고 무효표는 이제 신익희 갑자기 서거한 신익희에 대한 추모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2등을 한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그 4년 전에 5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2등을 했어요. 그 2등을 두 번이나 했으니까 언젠가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에요. 4년 뒤든가 그 4년. 이 사람은 1898년생이니까 이때 나이가 아직도 60 전인 58세. 아직도 창창하게 10년 15년 이상 그 정치적 생명이 살아있는 가장 유망한 정치인으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원래 조선공산당 창립 멤버예요. 그리고 조선공산당을 대표해서 코민테론의 국제회의도 몇 차례나 참가하고 중국에서도 공산당 활동을 그 고려공산당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중국에서 체포가 돼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이 형을 살고 나서 나온 원공산주의자입니다. 원공산주의자인데 해방 이후에 북한에 올라가지 않는 것은 조선공산당의 박한영 그 당수와 이제 개인적인 그 경쟁 관계나 알력 있었기 때문에 안 올라갔지. 속내에서 그가 공산주의자로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 개조를 해서 자유민주주의자나 다른 어떤 이념의 소지자로 전향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원공산주의자지만은 남한에 잔류해 있고 또 원공산주의자를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을 하는 것이 농지 개혁의 추진에서 유리하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반이승만 정치 세력으로 나서면서 두 번에 걸친 대통령 선거에서 두 차례 모두 2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진보당을 창당을 해요. 진보당을 창당을 하면서 책임 있는 혁신 정치, 수탈 없는 계획 경제, 민주적 평화 통일 이런 당 정당 정책을 내세웁니다. 책임 있는 혁신 정치, 수탈 없는 계획 경제 이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민주적 평화 통일 이게 바로 제네바 회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천명한 그 통일 정책을 정면으로 반하는 겁니다. 남북한이 다시 협상을 해서 평화 통일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조봉암 씨는 아니 이승만 대통령도 제네바 회담에서 평화 통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남북한의 평화로운 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일하자고 했는데 내가 평화 통일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인 적선 남북 간의 협상을 통한 평화 통일, 자유 총선거에 의한 평화 통일이야. 그런 면에서 그 이전에 여러 제기되었던 이 좌우합작, 신탁통치 좌우합작, 그리고 김구의 남북협상, 국회 프라치 사건의 남북협상과 그 동일한 계열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으로서는 그가 고비고비마다 힘겹게 넘어야 했던 그 장애,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이라는 또 하나의 장애를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참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이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정면에 도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방첩대가 조봉암 씨가 북한의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통해서 북한의 돈을 받았다는 그 방첩대의 그 첩보, 그 수사가 있게 되고 그 이유로 해서 이제 조봉암은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되어서 결국은 반정죄로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반정죄로 이제 처형이 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조봉암이라는 그 이승만의 유력한 정치적 경쟁자를 정치적 재판에 의해서 희생을 시켰다. 그 미국도 당시 한국 정치나 경제에 깊숙하게 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대규모 경제 원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 정책을 통해서 대학 교수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연수를 시키고 또 수많은 몇천 명의 국군 장교들을 또 미국으로 연수를 시키고 그리고 국내의 주요 언론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하고 사상계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었습니다. 반이승만. 그것도 미국의 지원하에서 이루어진 자금 지원하에서 이루어진 그 잡지고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유력 신문도 그 종이값은 전부 미국의 원조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국의 정치 문화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던 미국으로서는 이 조봉암의 처형을 부당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국무부의 특사까지 옵니다. 사형 부당하니까 처형하지 마라. 하지만 그리고 최후 통첩을 해요. 이승만에 대한 어떤 정권의 안정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조라든가 그 다음에는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등등 몇 가지가 얽혀 있었는데 이 국무부가 강력하게 이승만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해도 이승만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조봉암을 사형을 집행을 해요.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은 사실상 내부적 붕괴의 단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승만을 축출할 그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60년 선거에서 이제 부통령 선거를 둘러싼 부정선거가 발생을 했는데요. 조봉암이 과연 북한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논란이 많은 이 당시 대법원의 조봉암의 사형 판결을 내린 대법관은 하도 세간에서 엉터리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고 하니까 자기가 신동아라는 잡지에 65년도에 장문의 해명서를 썼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장면을 누가 보고 사진을 찍은 그런 증거는 없지만 충분하게 그렇게 믿어도 좋을 증거는 많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유를 들면서 자기의 재판은 정당한 재판이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오랫동안 믿지를 않았는데 결국은 지난 2020년에 국민대학에 있는 러시아에서 온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교수가 모스크바에 있는 구소련 공문서를 뒤져다가 어떤 한 문서를 찾아내서 주간 조선에 이게 공개를 했어요. 당시 1968년인가 그때 소련 공산당 정치 국원으로서 드미트리 플란스키라는 정치국 서열 제5위가 되는 상당히 고위의 소련의 공산당의
정치국원이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일성과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남조선의 정치 정세는 어떠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김일성이 이와 같은 내용의 대답을 이보다 긴데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김일성의 대답이 우리의 남조선 정책은 혁명이다. 이를 위한 사회의 민주화 이건 좋고 근데 1958년에 안 좋은 경험이 있었다. 진보당 당수 조봉암은 공산주의적 세계관의 인물이다. 종파주의자 박헌영과 싸움을 해서 북한에 올라오지 않고 이승만에 투항을 했다. 그러나 그는 확고한 공산주의자로 계속 남아있었다. 합법 투쟁을 위한 정당을 조직해서 당은 1만 명이 이상이나 된다. 대선 대통령 선거 출마에 관해 우리의 조언을 부탁해서 우리는 권유했다. 나가라. 대통령 선거에 나가라. 그러나 그의 주변에 미국의 간첩이 침투해 있어서 그는 우리가 조봉암 선거의 운동에 돈을 준 사실을 알았다. 그는 체포되고 총살되었다. 이후 우리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남조선의 높은 지위에 출마시키는 데는 부정적으로 됐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이후 40년 무려 한 50년 뒤에나 그 폭로가 되는 공개가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뭐 전혀 그 정치적인 꾸밈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최고 통치자로서 자기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중간에 다시 이게 왜곡될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조봉암이 1956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서 북한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 양명산이라는 그 사람이라는 걸 통해서 북한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사실이고 그는 원공산주의자로서 남한의 대통령이 될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승만이 이제 곧 물러나고 언젠가 조만간 물러나가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은 그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상 공산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후진국의 이 민주주의 정치랑은 제가 초도에도 이야기했으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많은 위험한 요소들을 안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그것을 돌파해가는 이제 그러한 과정인데 분명히 그 조봉암이 양명산이라는 북한 간첩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방첩 때의 그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저 사람은 나도 곧 가겠지만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다. 그렇게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압력이 주어졌어도 돌파를 하고 그를 처형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이승만의 마지막 최후의 봉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4.19가 발생을 했고 이 4.19는 사실상 미국의 승인하에서 미국의 보장하에서 일어난 데모입니다. 학생들 데모야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지만 뒤이어 언론 교수들이 데모한 거는 미 대사관으로부터 신분 보장을 받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군인들이 출동을 했는데 군인들이 그냥 대통령이 말을 안 듣고 데모대하고 의리가지고 탱크에 그냥 학생들이 올라타고 막 이런 이승만은 자기의 군대를 갖지 못했습니다. 군부 내에서의 알력관계, 투쟁관계 그리고 군부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권을 여전히 미군이 갖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승만은 미국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그 에버레디 플랜이 다시 작동을 함으로써 제거되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마
요새 정치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저 한경도 분인데, 그 일찍이 선교사로부터 1911년에, 그러니까 나이 17세에 그 기독교로 입문을 했고 3.1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옥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니까 월남을 하셔가지고 저 무슨 교회인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경남 부산 어디 그 교회인데요.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나서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이 저는 가장 올바른 평가다고 생각합니다. 4.4.5의 그 개헌 잘못됐다. 그러나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는가? 이 박사 대신에 이기붕, 신익희, 조봉암,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기붕, 민주당의 신익희, 그 다음에 조봉암 3인이 대결했을 때 신익희가 갑자기 죽었으니 조봉암이 대통령이 될 뻔했다. 그랬더라면 4.19도 없고 장면 정권도 없고 그리고 이후에 박정희 정권도 없습니다. 4.4.5임이라고 천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잘못으로 인해서 역사는 엉뚱하게도 이 나라가 공산화하는 그 비극을 창극을 맞게 되었다. 만인이 규탄하는 그 정치적 그 오욕, 그 불명예를 통해서 오히려 나라가 구해졌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조봉암표 211만 표는 무서운 붉은 힘이다.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찍은 전 유권자의 25% 아마 저 나중에 집권하게 되는 박정희 씨도 아마 틀림없이 조봉암을 찍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김인수 박사 그 사람은 도대체 뭐냐? 못 살겠다 갈아보자. 미국의 원조가 아니면 재정도 꾸릴 수가 없는 그러한 극단적인 어떤 그 빈곤 상태에서 다른 대안이 뭐 있느냐? 이 국민들이 가난한 게 누구 잘못이냐? 이 역사의 잘못이에요. 역사가 물려준 부의 유산으로서 이와 같은 빈궁한 처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 개인의 책임으로 묻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소리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수탈 없는 계획경제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민중들을 선동을 할 때 표를 찍어준 이 25만 표는 무슨 표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경계해왔던 백성의 압제, 인간 하나하나, 국민 하나하나가 자유시민으로 거듭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정치라는 것이 허락되었을 때 어떠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오래전부터의 경고는 여전히 1956년 이 단계에도 유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대통령은 물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56년 선거에서는 야당은 하늘에 맹세하면서 내각 책임제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각 책임제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그동안 억지로 꾸려온 이 정부 형태가 바뀌고 자기가 이룩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대통령 그만둘 수가 없죠. 마땅하게 다른 추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내려올 수 없는 호랑이 등에 타고 있었고 이 호랑이 등에 탄 상태에서 결국은
그 체제가 큰 소리를 내면서 붕괴를 하는 그 마지막까지 그 붕괴의 시간을 더 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늦춘 상태에서 살고가 일어나고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격렬 공격했던 야당이 집권을 했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지 뭐 제가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죠.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마치 1924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대통령을 탄핵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임시정부가 그냥 마비 상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승만이라는 하는 큰 거북이 쓰러졌을 때 그를 대신할 다른 사람은 없었고 결국은 이제 군인 출신의 전혀 다른 정신 세계의 어떤 한 군인에 의해서 이제 다시 이때는 상당히 강압적이고 물리적으로 통합력이 행사되는 그와 같은 새로운 시대를 이제 맞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특히 50년대 후반 이미 80을 넘긴 자연인간으로서 이미 현저하게 노쇠한 이승만은 노불겁게도 그의 최후의 봉공에 몇 가지 과제들을 그에게 맡겨진 역사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4.4 5.18위원회이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조봉암 씨라는 그 공산주의자의 집권을 막아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라는 전혀 새로운 인물이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요사이 변론을 하고 다닙니다. 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이 김인수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는 옳은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습니다. 이승만은 스스로 내려올 수 없는 호랑이 등에 타고 앉아서 끝까지 자기 역할에 충실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좀 쉬고